자, 뉴스와이드 이제 본격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습격범으로 알려진 이 피의자 살인미수 지금 혐의를 적용받고 있죠. 오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태울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변명료는 왜 쓰신 건가요? 보시고 참고하세요. 직접 보시고 참고하시오. 범행 변했습니다. 범행 혼자 계획하신 겁니까? 예.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아, 이거 혹시 70대 남성이 같이 조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아, 그걸 왜 부탁하셨습니까? 나왔어요. 네. 자, 저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뭐 혼자 했다. 그리고 뭐 범행 전에 변명문 이런 말 뭐 남기는 걸 이거 썼다. 뭐 일단 뭐 죄송하다고 또 얘기까지 꺼내놨네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오늘 회견을 좀 가졌는데요. 뭐 브리핑 형태인데 일단 그 내용도 영상으로 좀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접근한 후에 살해하려 하였으나 자상 1.4cm, 내 경정맥 9mm 손상을 입히고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팔면불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70대 남성 B씨는 살인미수 방조범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자, 그럼요. 화면으로 좀 오늘 경찰의 브리핑 내용 좀 정리해 보죠.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범행 동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 습격범 김모 씨, 이 김모 씨가 썼다는 이 변명문에도 뭐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늘 뭐 설명도 좀 나와 있는데 피해자 이재명 대표입니다. 재판 연기 등 제대로 처벌 않는다 생각했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요,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다수 의석 확보 못하게 하려 범행했다는 취지다. 일단 재판 불만이 있어서 내가 그랬다.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된다고 해서 그랬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 확보 이거 못하게 하려 했다. 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를 좀 드러났는데요. 다음 내용 하나 더 보죠. 다음 준비된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된 거는요. 오늘 경찰 또 이런 얘기도 꺼내놨죠. 공동정범 배후 세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렇게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일단 보면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 범죄 뭐 이렇게 좀 보이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피의자의 어떤 불만? 아니, 뭐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설명이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이유를?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에서 범행을 한 정치 테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피의자가 일부 유튜브를 아주 즐겨서 시청했다고 하는 거로 봐서 예.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범행을 결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신상 공개를 안 하기로 한 경찰의 결정은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적에 대해서 공개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법 24조의 조문을 보면 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예. 수사 목적으로 알게 된 당적을 공개했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예. 당적 공개는 못한다는 거는 납득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나머지 신상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있어서는 예. 피의자 신상 공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건인 것으로 보고 사실 그거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공개 안 한다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던 끔찍한 범행 중에 하나가 왜 다방에서 연쇄살인한 예. 범인이 있잖아요. 그 범인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예. 물론 거기는 살인이고 여기는 살인 미수입니다만 범행의 대상이 제1야당의 대표인 점 그리고 이런 사건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런 직접적인 생명을 노리는 범행이 일어난 거는 예. 수십 년 전에나 있었지 최근에는 없었던 범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범인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저로서는 뭐 납득하기 좀 어려운 비공개 결정입니다. 요 신상 공개 부분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경찰을 향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좀 준비돼 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요. 김성환 평론가, 이 피의자에 좀 집중을 해보죠. 아까 시작하자마자 그 피의자의 모습 오늘 보여드렸는데 이제 검찰로 넘어갔어요. 뭐 죄송하다. 그러면서 또 조목조목 다 설명을 해요. 질문에 보면 답도 하고. 여전히 당당한 태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것인데 이게 왜 부끄러워해야 하느냐.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보셨습니까? 하는데요. 아까 그 모습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정치적 목적의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편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 상대편을 살해하려고 했다.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사실은 했다고 하면 목숨을 앗으려고 한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그럼 사실 정반대에서 생각하면 또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가 여당의 뭐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 테러를 벌였다고 해도 그건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섬뜩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뭐 잠깐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좀 경찰이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서도 납득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경찰이 그동안에 압수수색하고 60여 명이 뭐 당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냥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읽듯이 얘기했어요. 아니 경찰이 그러려면 뭐하러 수사합니까? 피의자 한 명한테만 진술 받으면 되는 거지. 사실 프로파일러도 투입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봤더니 이런 분석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했더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뭐 정황이나 증거가 드러났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적 공개는 따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피의자가 지난해 4월 그때 흉기를 구입했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뭐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머리띠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꾸준히 쫓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범행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수사했으면 그 내용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흔히 보는 것처럼 어떤 판넬이나 이런 거 놓고 이렇게 설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피의자가 이렇게 진술했다. 피의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만 얘기할 거면 뭐하러 그러면 그동안에 수사했습니까?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건 발생했을 때도 뭐 대테러 대응센터에서 1cm 남짓의 뭐 열상이다 이렇게 잘못 좀 발표를 했던 것도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의혹을 낳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력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언론이 보도하고 난 다음에나 브리핑할 때 공개 안 한 다음에 뒤늦게 공개를 했다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거는 손재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어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당적 공개에 대해서도 검찰하고 협의했다고 하잖아요. 누가 주문을 했느냐 이렇게 기자가 칼럼에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주문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경찰이 뭔가 신중하게 수사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억측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신데 오늘 경찰의 브리핑 지금 사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게 뭡니까 지금 왜 저렇게 설명을 합니까? 약간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브리핑 내용은 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 경찰이 늘 브리핑을 하면 최소한만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을 모두 다 공개했을 때 예. 그것이 또 그 나중에 검찰 수사 또 재판 과정에서 뭐 다른 결론이 나거나 한 예가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밝혀진 내용 그중에서 극히 일부만 브리핑하는 것이 사실 수사 과정이 그건 뭐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공개도 좀 더 하고 뭐 예를 들어 배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수사를 해서 제대로 밝혀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그 뭐 재판 지연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든가 또는 총선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의 주장이 뭐 정치적 신념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정치적 신념이라고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투표를 할 일이지. 그렇죠. 그 칼 들고 가서 지금 민주국가에서 투표로 그거를 실천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 아주 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정상적인 정치 신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신촌 로타리에서 유세를 할 때 커터칼로 피습을 당한 후에 그건 한 6개월쯤 지나서 좀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배후 세력이 있다. 그때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보고 좀 그분 조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당에서 그래서 그 범인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만나서 저 특별면회를 해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냥 정치적 신념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상에서 좀 이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치적 신념이라고 하고 뭐 어떤 경우에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정치 테러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처럼 총기 휴대도 되지 않고 경호도 제대로 되지 않는 완전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에게는 그만큼 더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내용 또는 이것을 경찰의 수사 어떤 발표 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이것을 정치적인 신념 내지 확신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자로서 엄히 처벌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좀 더 발표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약간씩 패널분들 말씀의 결은 다르지만 경찰 오늘 이 설명하는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약간씩 아쉬움, 그다음에 지적 이런 걸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 피의자가 주목을 받았던 거는 변명문, 뭐 원래는 남기는 거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변명문과 관련해서 조력자가 한 명 얼마 전에 체포됐다가 다시 석방됐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변명문을 붙인 건가? 붙였다면 어디로 간 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오늘 경찰 관계에서 설명이 좀 있었어요. 이겁니다. 조력자 A씨가 발송을 했군요. 발송을 했는데 이 발송한 우편물은 가족에게 보낸 두부이고 범행 증거물로 확보하고 영장에 의해 압수가 됐다. 그러니까 우체통에 집어넣는 이 모습이 CCTV에 잡혔다 그래요. 경찰이 파악을 했는데 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저 CCTV입니다. 저렇게 우체통에다가 뭔가를 넣는 거죠. 저게 바로 그 변명문을 지금 발송하는 뭐 소포라고 할까요? 편지라고 할까요? 저걸 집어넣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경찰이 저거를 압수해서 보니까 가족에게 보내는 거였더라. 가족에게 보내는 거였더라. 이렇게 좀 일단 설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경찰 수사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서 사실 민주당은 불만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근데 경찰이 많은 경우 이거 공개 안 되는데요. 설명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선 이 변명문 남기는 말 전문은 비공개됐어요. 오늘 일부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요약 정도만 하고 전체 내용은 8쪽이라 그러는데 이거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신상 이거 비공개 결정 나왔잖아요. 근데 왜 비공개했습니까?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답니다. 지금요. 그리고 당적 비공개잖아요. 이거는 좀 법조항 때문에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설명과 함께 나왔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불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안과 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질문을 받고 답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말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의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님의 신속한 쾌유와 범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그 입장 그대로입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일단 경찰이 신상 정보 안 밝혔고요. 당적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요. 오늘 수사에서 별명문은 전문 내용을 설명을 안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얼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살짝 비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러면은 국정조사 갑니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일단 민주당의 어떤 불만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건 왜 발생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그 국민들이 이런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혀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정치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부분에 갔어야 되는데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수사 방향이 기본적으로 축소 수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습격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주먹으로 때렸습니까 갑자기? 살인 의도를 가고 있는 살인 미수범의 행위에 대해서 습격범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거 자체부터 제가 볼 때는 아주 축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다가 저는 당적 공개도요. 뭐 법률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내용을 보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 맞고 다수수석 맞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그러면 이런 발언들 자체가 증오 범죄를 통해서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지 말기 위해서라도 당적은 공개돼야 되는 거죠. 저런 생각을 갖지 말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신상 공개를 저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안 하려면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검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인구나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혹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설명을 꺼내놓지 않 뭔가 분명히 이유는 있었을 텐데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지금 경찰 쪽에서. 근데 혹시 이 피의자가 향후에 어떤 굉장한 위협이나 신변의 위협 이런 걸 또 걱정을 한 건가요? 왜 안 했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뭐 구치소 안에서 예를 들면 암투가 벌어지고 살인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왜 안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찰 스스로가 어떤 방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자. 근데 제가 이게 어떤 원칙인가? 왜 그럴까요? 무슨 논란에 휩싸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가요? 이 사건 관련해서 소위 지금 이 살인 미수범의 많은 내용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일파만파 다양한 논의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갖다가 우려하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검찰과 경찰이 논의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검찰의 가이드라인인가? 아니면 경찰 스스로 수뇌부들의 입장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핵심은 국민이 알 권리입니다.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죠. 국민이 알아야 이런 일들을 버리지 않게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의 의도성 자체가 진짜 의도성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뭔가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요.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명의로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뭐 항구력이 떨어진 거냐? 그래서 즉각 당적 신상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이게 무슨 사항일까요? 다음 좀 보시죠. 이게 외신에는요. 뭐가 다 나왔어요 이미. 이게 지난 3일입니다. 벌써 이거 그러니까 사건 나고 그 뒤에 한 며칠 지난 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기준을 삼아도. 그러면서 제목이 양극화된 한국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뭐 공격, 이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게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이 보도, 이 기사 내용 중에 이 피의자 김모 씨의 실제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과거 어떤 경력까지 다 적혀 있어요. 기사에는. 김용남 전 의원님. 예.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 보도를 못하고 있는데 외신은 벌써 일찌감치 다 보도를 했어요. 이거. 벌써 일주일 전에 외신은 보도가 됐죠. 그럼 우리나라 언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은 1월 2일 날 발생한 직후에 우리나라 각종 언론사에서도 다 속보를 띄웠습니다만 제 스마트폰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앱이 깔려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속보가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국 언론사에서도 대단히 사실 중요한 뉴스로, 주목했어요. 외신들도. 빅뉴스로 다루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국내 관련한 사건이 외신에 속보로 뜨는 거를 거의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외국 언론사도 관심이 많은 거는 확인이 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뉴욕타임즈에서 미국 시간으로 1월 3일이니까 우리 뭐 시간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우리 날짜 기준으로는 1월 4일 이틀 정도라고 봐야겠죠. 이틀 후에 뒤입니다. 자세히 보도를 하면서 이 범인의 실명, 나이, 뭐 직업 등이 다 나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이런 일을 보여주면 미국은 그냥 다 공개합니까? 그냥 언론에서 그냥? 그런 그렇죠. 거 뭐 정부가 뭘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미국은 그 소위 머그샷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 키 이렇게 재는 거 배경으로 찍는 그 거의 다 공개하잖아요. 바로.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왜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느냐. 비공개하면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의혹만 더 키우는. 아까 화면으로 보여드린 민주당의 어떤 요구사항에 무슨 함구령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니 이게 요새 같으면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된다고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물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언론 환경이 언론사만 뉴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예. 다양한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사실상 여느 언론사 못지않게 각종 뉴스가 전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슨 실제 효과가 있겠나.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도 하여금 필요 없는 오해만 하게 만드는 조치가 아니었나 싶어서 이건 좀 지금 어차피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대부분 신상은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제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은 열흘 내지는 한 번의 구속기간 연장이 되면 최장 20일까지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하면서 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좀 과감 없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 좀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수환 평론가. 저는 이거 원칙을 지키는 거하고요, 숨기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꾸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피의자는 우발적 충동에 따라서 흉기를 갖고 왔다가 그냥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 당적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어느 당에 소속돼 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한테. 근데 지금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은 굉장히 계획범이에요. 그러니까 당적은 이미 다 공개가 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의힘 탈당하고 민주당에 지난해 3월에 입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월부터 범행 도구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면서 그러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경찰에서 확인은 안 해줬지만 보도를 통해서 나온 보도 내용들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계획범이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뭔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그럼 계획범이면 어떻게 계획했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 다 공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변명문을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변명문 공개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만 보고 난 다음에 일부 내용을 공개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부인지 뭐가 들어갔는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상 공개 얘기 지금 하셨지만 제1야당 대표한테 흉기로 테러를 저지르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신상 공개 결정의 기준이 크게 세 가지인데
범행 수단의 잔인성. 예. 잔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제1야당 대표가 숨질 뻔했어요.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 아니 현장에서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현장입니다. 그리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할 만한 내용이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신상공개 안 해요. 그럼 왜 그러면은 이게 원칙을 지키는 거냐? 아니면 숨기려고 하는 거냐? 예. 숨기려고 한다고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신 보도가 일찌감치 일주일 전에 우리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뭐 신상 이름까지 나이까지 뭐 과거의 어떤 경력까지 다 보도를 하면서 글쎄요 이게 상황이 뭐 경찰 입장에서 머쓱해졌다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고요. 자, 이재명 대표 퇴원 첫마디. 근데 앞에 좀 뭐가 붙어 있죠? 어제 좀 뭐가 일이 있었거든요. 문자 논란 속 이재명 퇴원 첫마디. 퇴원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냈는데 요게 좀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퇴원을 하면서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런 모습인데 김종욱 전 행정관, 그러니까 죽음의 정치, 전쟁 같은 이런 정치 종식해야 된다. 이런 걸 약간 어떤 각오를 비추고 뭐 본인이 앞으로 이런 열심히 좀 하겠다 이런 취지 설명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는 우리 정치에 항상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지나친 팬덤 현상, 팬덤 정치 현상, 그리고 약간 분열 현상. 뭐 이런 걸 좀 종식해야겠다 이런 계기 이번 계기로 종식하겠다 이런 각오를 비춘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는 이건 고질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야당 당 대표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이거는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고 전쟁인 거죠. 전쟁에서 살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기존에 했던 어떤 피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봐야 된다. 특히 예. 왜 중요하냐면요. 증오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증오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해야 되고 절멸해야 된다. 이건 나치가 유대인을 죽인 논리예요. 유대인은 증오하고 혐오되는 대상이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 다 죽여버렸죠. 1940년대 전쟁 과정에서 600에서 8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갔습니다. 예. 21세기에 이 흐름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요. 증오하고 공격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그 증오와 경멸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들이 실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다면 이런 정치가 한국에서도 앞으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단지 그 피습을 당했던 야당 당대표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 정치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예. 누구든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정치하겠습니까? 누가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가 이제는 목숨을 거는 정치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전 그런 의미에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의 종식이라는 부분을 예. 이재명 당대표의 입으로 나와서 이런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이걸 교훈 삼아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담론으로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 이후 이제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간다고 좀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택은 원래 자택인 저 성남 분당입니까? 아니면 인천 계양 그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뭐 계양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당연히. 원래 지역구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계양입니까? 성남으로 가면 웃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단 자택 얘기가 나와서 그런 질문도 오늘 또 하시더군요. 예,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네. 지역구인 인천 계양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치료를 이어간다 이런 설명까지 오늘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전 이 퇴원 첫 이 메시지로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동시에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것도 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 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부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치료를 하고 이송을 하고 있던 부산 쪽 그리고 부산대병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어요. 글쎄요, 이게 최근에 약간 그 병원 전원 이런 게 좀 얘기가 뒷말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의식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감사, 부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산대병원 얘기를 하면서 감사 표시를 좀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파생된 어떤 이슈처럼 비쳤는데 혹시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여야 정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동안 많았었는데 이게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024년 1월 이게 최신 결과가 나왔는데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부울경 PK 지역 정당 지지율인데 국민의힘은 소폭 물론 이게 오차범위라는 게 있긴 하지만 소폭 오른 모양이 있는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12월에 34%.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가장 최신 조사에서는 28%. 그러니까 이게 6일에서 7일이니까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 기간상으로. 이제 34에서 28%로 한 달 사이에 좀 내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글쎄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거는 의외의 결과입니까?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지 세력이 결집하며 하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슈였잖아요. 여론조사를 할 때. 근데 이제 지방에 근무하는 분, 지방에서 살고 있는 분들, 뭐 부산도 사실 우리나라 제2도시이지만 의료 환경으로 따지면요. 중요한 수술이나 큰 뭐 내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큰 병이 있다거나 하면 서울의 4대 병원으로 와서 수술 받기 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광주 비슷할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죠. 그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최종 의료기관이잖아요. 3차 의료기관으로서 부산대병원은 거기서 모든 환자를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원인데 거기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부산 시민들 중에는 아무 특권층은 저렇게 부산에서 치료를 받기 싫어하는구나.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2등 국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대구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들었거든요. 대구 시민들도 조금만 큰 병이 있으면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건강검진조차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이 현실에서 아마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린 그런 사안이고 제가 그 지역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제 친한 친구가 그 지역의 의사로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데 의사분이 계시군요.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의사분께서. 소아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 이제 부울경만 집중해서 보면은 조금 한 달 사이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어떤 부산의 민심의 감정선을 건드린 게 아니냐. 그 가능성. 이거 글쎄요. 이게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별개인데 좀 너무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왜냐하면 사실 좀 그냥 이거 해석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지금 이게. 저희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기도 했었고 부산 경남 여론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는 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뭐 안 좋아진 측면은 뭐 금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에 그래도 뭔가 좀 기대를 하겠다 이런 마음들도 일부 반영이 됐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이 소외됐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이번 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겠죠.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전체의 어떤 정치권의 책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이송됐다, 수술받았다 이런 것들이
감정선을 자극했던 측면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감정선이 저절로 거기에서 어떤 분노감이 생기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전 자극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나 아니면은 일부 보수신문에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일 당했다고 하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또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서울의 4대 병원에 다 치료받고 올라오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지역 의료를 키워야 된다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마음이 좀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은 다독여 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 급한 이 테러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서울로 이송해서 수술을 받게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지역민들의 분노감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너무 저는 과잉 해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지원 전 최고위원 뭐 잠깐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네요. 아니 저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이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다른 특별한 해석을 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왜 저렇게 갑자기 지지율이 추락했느냐 하면 아마 부산 지역 민심에 상당한 감정선을 건드린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이쪽으로 좀 나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이번 이슈의 주제가 이재명 대표 퇴원 첫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그 앞에 문자 논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제 오후에 불거졌죠. 화면에서 좀 소개해드리죠. 이겁니다. 우선 내용을 좀 나눠보면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이었었는데 정성호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친명계 좌장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퇴원을 아직 안 한 상태인 이재명 대표와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선 여기 보면 이제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들께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했어요. 퇴원하면서. 그렇죠? 여기 텔레그램 실제 모습과 이걸 좀 정리한 모습인데 실제 이런 얘기를 제안처럼 했는데 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큰 이슈로 비쳤죠. 현근택 변호사. 지금 뭔가 출마 준비 중인데 최근에 이게 성희롱 발언 논란 이거에 휩싸였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물어봅니다.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징계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자 답을 해요.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자 여기 보시면 그 텔레그램 그 사진에 정성호 의원이 뭔가 입력하는 내용까지 사진에 잡혔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제 민주당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뭔가 이제 들여다보겠다. 요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용남 전 의원님. 네. 두 가지 모두 정성호 의원 제안대로 이게 됐다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은 원칙과는 맞지 않는 내용을 주고받은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민주당의 당원 단계에 의하더라도 당의 윤리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와 당대표의 최측근이란 분들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거 징계 수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대화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죠. 원칙과는 맞지 않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저렇게 문자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럴 때마다 논란이 생기는 게 저게 실수로 저렇게 공개가 돼버린 거냐 아니면 일부러 노출시킬 것이냐 예. 그게 항상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 정성호 의원이 일부러 노출을 시켰다고 하면 예. 본인은 진심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대중이 보라는 뜻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영찬 의원 보라고
공개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당장 윤영찬 의원이 원래 오늘 아침에 원칙과 상식 구성원 4명 모두가 탈당 선언을 하기로 예고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저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현근택 지금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고 있는 친명계 인사로 알려진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 또 저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윤영찬 의원이 탈당 선언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 현근택 변호사가 김용남 전 의원은 일부러 보여줬다는 쪽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요? 만약에 일부러 보여줬다면 윤영찬 의원 보라고 공개한 게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 정성호 의원 본심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탈당하는 현역 의원의 숫자를 1명은 줄였다. 이게 공개되면서 왜냐하면 문자 내용 자체가 정성호 의원이 공관위에서 컷오프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윤영찬 의원은 도전자가 갑자기 없어지게 된 상황이니까 뭐 오비 일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내 행동을 같이 하면서 같이 탈당 선언을 할 것처럼 예고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빠졌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1명 지킨 효과는 본 거죠. 자, 그 얘기도 지금 뒤에 준비돼 있거든요. 오늘 사실 야당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따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때 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김주옥 전 행정관. 그러니까 저 어제 텔레그램 그 대화 저 문자가 노출이 된 거죠. 언론에 노출이 돼서 이렇게 알려진 뒤에 반응이 2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아니 이거 뭐 당이 이렇게 운영됩니까? 징계 같은 중요한 거 이거 사당화의 증거 아닙니까? 라고 보는 쪽과 무슨 소리입니까? 단순히 의견 수렴 정도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합니까? 라는 시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언론에 있는 기자들의 해석은 아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이야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갖다가 대중한테 송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양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 뭐 다 정치하신 분들 계시니까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당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대표와 당 수뇌부는 끊임없이 그 의견들을 갖다 수렴해야 되고요. 그 수렴된 내용들을 가지고 당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공개가 된 거죠. 공개가 되면서 제가 좀 많은 부분들 아까 저기 김용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자들이 막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야 이거는 예를 들면 4명이 내일 탈당을 하는데 1명은 좀 빼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성호 의원이 4선이십니다. 4명 중에 4명이 다 안 나가면 모르겠습니다만 4명 중에 3명이 나갔는데 그 1명을 막으려고 일부러 공개했다? 제가 볼 때는 뭐 초선 의원이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좀 그럴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고요. 또 제가 볼 때 이제 또 아까 우리 그 텔레그램 내용 중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 부산대병원에 감사 인사해야 된다. 정성호 의원이 예를 들면 공적인 라인이 아닌데 뭐 저런 얘기에서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죠. 상식적으로 많은 언론의 여론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 현장에서 자기를 지혈해준 분들에 대해서 당대표가 고맙다는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부산 의료진에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비상식적인 것처럼 예를 들면 상당히 예를 들면 이슈화시키는 부분들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에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당의 이제 절차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의원이 왜 그런 것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정성호 의원이 설명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게 사실 주목받은 이유는 정성호 의원은 징계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반응이 나오자 정성호 의원이 조금 수위를 낮춰봐야 근데 그게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어제 그러면서 윤리감찰 정도로만 어제 지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관철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 나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아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보고 과정에서 더뎌진 부분들도 꽤 있었고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당에서 이 부분을 파악해서 공적 라인으로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아마 정성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용 자체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안 됐고 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예.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기 이전에 어떤 선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건 예. 좀 과한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중진 의원 한 분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요. 저도 제가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예. 당직을 맡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문자로 하신 것 같고. 당대표와 계파 좌장인 의원 정성호 의원님이 그 친명 좌장 아닙니까? 그와 의논해서 형량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권한 분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당헌 당규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다는 것이 거기에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무슨 그림으로 보셨습니까 지금 이거는? 일단 민주당의 윤리감찰위원회인가요? 거기는 그냥 허수아비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산대병원에 감사 표시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대로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의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그러면 또 이 안을 내고 그러면 그게 관철이 되잖아요. 저는 정성호 의원이 그저 좌장 정도인 줄 알았는데 대원군처럼 지금 민주당을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이 둘이서 다 결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제도 요 내용을 방송 후반부에 속보점 들어와서 다뤘는데 그때 패널 한 분께서 그걸 보시면서 내용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뭐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데 정성호 의원은 하면 어때라고 약간 평어체로 이 글을 써도 그걸 또 주목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정권이 그거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대화의 약간 경호자.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주목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 정도까지는 이 연배가 조금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결정권보다는 뭔가 영향력은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성호 의원의 지금 지위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정성호 의원과 정성호 의원에 너무 크게 기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당이 사당화되는 요인이 더 커지는 거죠. 둘이서 다 운영을 하게 되니까요. 김수환 평론가. 내용은 여러분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지적도 있고 이게 도대체 그리고 김지혁 전 행정관은 그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 대화상으로 보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 소식을 해석하려면은 이 문해력을 어떻게 발동해야 되는가 항상 고민되는데요. 좀 제가 생각하는 해석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지금 그래요? 어떤 해석이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친명자장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아니다? 정성호 의원 얘기를 들어줬다고 하면은 친명자장의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서 저렇게 윤리감찰단으로 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성호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다시 그래픽 나가면 좋겠는데요.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랬더니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세요.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 훨씬 더 강한 징계를 굉장히 강한 징계를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겠다 이런 또 어떻게 줄을 거였죠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엄중 경고하는 차원에서도
컷오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건 너무 좀 심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성호 의원 얘기를 안 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저 김성환 평론가 마저 하시고 그다음에 발언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제 해석으로는요. 그리고 그 정성호 의원한테 이재명 대표가 의견을 낼 때 이게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의견을 들은 거잖아요. 지금 이 나눈 문자 메시지 보면요. 근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 아시죠? 그때는 이준석 대표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섰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 보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체리 따봉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흡족함을 표시한 겁니다. 그럼 평가를 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의견을 들었고 의견을 사실 듣질 않아서 오히려 저는 그 의견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봐요. 더 강하게 징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상황이나 맥락은 그렇다는 겁니다. 김지현 전 이게 최고위원. 뭐 체리 따봉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건 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이고요. 지금 정성호 의원은 무슨 당직을 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무슨 대표의 자문단의 일원이라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친명계 좌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선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대선 때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이고 그런데 그분하고 지금 모든 걸 상의하고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사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적인 조직은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뭐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에서의 그 최고의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징계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독립된 기구여야 되는데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당내 여러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당직이 없는 분이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거의 뭐 반말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결론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은 사실 조금 협의하는 과정이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정성호 의원이 제기한 결론과 다르다고 해서 정성호 의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은 3명이든 4명이든 탈당을 하고 뭐 또 당내의 민주주의 뭐 그다음에 당이 친명계 뭐 1세기다 뭐 앞으로 공천이 어떻게 된다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정 제가 볼 때는 다 잘 아실 건데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게 되면 최고위원회 일원들은 당의 중진, 고문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쭉 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전체적인 정서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고요. 공적인 자리에 모여서 그런 의견들을 추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단독으로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와 정성호 의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발견된 거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다 예를 들면 일종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하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발견된 문자 하나를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 정성호 의원하고만 이 문제에서 협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확인 안 된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상적으로도 당 고문과 중진들에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물어보죠. 물어보고 그 의견을 가지고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가서 거기에 대한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당화라고 주장하는 건 좀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명백한 건데 잠깐만요. 두 분 잠깐만요. 지금 규정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네 분께 드릴게요. 지금 발언께 자꾸 요청하시는데 지금 나왔던 얘기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실 건가요?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건가요? 이거는 제가 촉발시킨 논쟁이니까 30초 드려야 될 드릴게요. 것 같은데요. 30초 드릴게요. 정성호 의원의 의견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컷오프를 했어요. 그럼 정성호는 정말 비선 실세로 있는 거잖아요. 당직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절한 거다. 이거는. 거절한 거니까 거절한 거는 의견을 들은 알겠습니다. 거고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억지라고 하냐면 공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공관위에서 나중에라도 컷오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화 내용 자체가 저거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당 대표하고 최측근 의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징계 수위 자체를 논의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윤리위원회는 뭐하러 열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결국에 당대표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윤리위원회가 된다는 알겠습니다. 얘기밖에 안 되는 제가 거죠. 이 주제를 하면서 처음에 나온 시각이 두 가지로 갈렸다 그랬죠. 이거 사당화의 증거가 딱 나온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의견 수렴도 못합니까? 이걸로 딱 나눠졌는데 역시 네 분 오늘 말씀 뭐 여러 번씩 하셨는데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갔고요. 요 상황,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조금 짚으신 분이 있는데 글쎄요.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정성호 의원이 현근택 위원장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게 공식적인 거 아니더라도 뭐 자문을 해달라서 그냥 자문해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됐죠. 구체적으로 나온 거니까 뭐 옛날 그 대전원녀 윤여준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을 뭐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건 둘째로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 거냐는 매우 중요한 건데 민주당이 이게 지금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남 전 의원님. 그러니까 현근택은 요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을 앞두고 한마디가 돼버렸다. 뭐 이런 분석인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내용을 당대표가 본인의 측근 의원과 주고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이것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할지 말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조사를 지시하거나 윤리위 회부를 지시하는 거는 당대표의 권한입니다만 아니 형식적으로 그 열리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어디로 정할지 예를 들어서 당직 정지를 시킬지 아니면 공관위에서 컷오프를 시킬지를 측근하고 주고받는 거. 아니 저 내용을 보면 공관위에서 결정할 내용도 당대표가 얼마든지 본인이 결정해서 공관위에 통지를 해주면 누구는 컷오프, 누구는 컷오프 안 되고 뭐 계속 공천 심사를 받거나 공천을 받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갖고 억지 부리면 안 되죠.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퇴원 직전 전날이잖아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 현근택 변호사를 굉장히 많이 지켜봤고 뭔가 비중을 뒀고 그 사안을 좀 심각하게 생각했다. 이거는 약간 어떤 분위기는 비춰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회견 20분 전 잔류 결정 왜일까? 왜일까? 오늘 탈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당초 4명으로 예상됐으나 1명이 빠진 3명이었거든요. 요걸 또 주목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일단 오늘 기자회견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독식과 독주의 정치가 일사불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말씀은 없으셨는데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뭐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당을 떠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 내일 또 일정이 잡혀 있죠. 만들 신당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전망들을 하고 계신데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놓으신 분, 그러니까 전망이고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신당이 바람이 일어나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올 겁니다. 네. 신당 바람이 나는 걸 저는 2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월에 바람이 불면은 정치적 타산으로라도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7, 8분 정도가 관심 있게 좀 행보를 보고 계십니까? 관심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질문 받지만 김재현 전 최고요. 7, 8분이 지금 이낙연 신당에 관심 있고 그럼 관심 있다는 거는 합류한다는 건데 합류 전에 탈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탈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탈당 범위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앞두고
탈당하는 것은 결국 이 당에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예측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아직은 뭐 정해진 절차대로 공정한 룰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 경선을 한다면 그럼 쉽게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신당이 큰 세력을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민들로부터도 뭐 큰 기대를 얻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탈당을 해서 그 당으로 옮겨가서 과연 어떤 정치적으로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있겠는가 이것을 굉장히 생각을 할 텐데 그러려면 그 명분을 주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저렇게 대원군처럼 그 반말하는 그런 중진 의원과 둘이서 뚝딱 다 해결하고 나머지 이 기구들은 뭐 허수아비로 전락시킨다면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나를 싫어할 거다 이런 분들은 탈당을 하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은 더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사실은 4분이 나와서 4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탈당 회견을 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빠졌거든요. 바로 윤영찬 의원인데요. 이와 관련된 영상을 좀 구성했는데 보겠습니다. 저는 강성 팬덤의 정치는 분열의 정치, 민주당을 약화시키는 정치, 그리고 민주당을 가르는 정치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영찬아, 저기 봐봐, 저기. 민주주의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저 보인다니까.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야? 가자, 원칙으로, 상식으로, 화이팅! 화이팅! 2시간 남았습니다. 예. 탈당하시는 겁니까? 예. 4명 모두? 4명 모두. 뭐 이런 게 규칙이 아닙니다. 대전환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반드시 저렇게 뭔가 같이 하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한 분이 4명 모두 다 나가는 거죠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윤영찬 의원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뭐 그 역사 뭐 이런 등등등 얘기하면서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입니다. 잔류의 이유를 저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당 직전에 이런 게 나왔는데 김성환 평론가 이원우 의원은 인터뷰에서 4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이게 그 당사자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라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마지막으로 누가 어떤 신호를 주거나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막판에. 네, 사실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현근택 변호사 지금 뭐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현근택 변호사 징계 문제가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안 미쳤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사실 같고요. 어제 돌발로 나온 사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다른 의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으로 했잖아요. 예.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당에 적지 않습니다. 이원우 의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해가지고 당에 남아있어라 이렇게 설득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DJ의 유언은 야권 통합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친문계 의원들이 많이 만류를 하고 붙잡는 상황에서 만약에 현근택 변호사, 그러니까 부원장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 그게 뭐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가능성은 있겠다. 이원우 의원은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잘 못한 겁니까 그러면은 상황을? 근데 사실은 저는 각계 전투를 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4명 마지막에 사실은 의견 일치가 정확하게는 안 됐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했을 때는 4명이 뭔가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그 전에는 의원들끼리 의견이 잘 안 모아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윤영찬 의원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내부 이견은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혹시 막판에 어디서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뭐 제가 뭐 알겠습니다. 물어볼 수는 없는 아직은 상황이니까. 뭐 모르는 상황이죠. 없겠죠. 그냥 저희가 분석 뭐 그런 어떤 추정 이걸 좀 해보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장, 특히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는 사실은 당내에서 공천 경쟁자란 말이에요. 성남 중원. 윤영찬 의원 현역 의원. 현근택 변호사는 지금 당내 도전자로 지금 뭔가 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어제 저 일이 있었죠.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경쟁자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친명, 비명. 그러면서 뭐 대표적으로 약간 경쟁을 벌이는 지역으로 꼽힌 게 경기 성남 중원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잔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그 모임을 같이 했던 이원욱 의원,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의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영찬 의원의 이제 최종 판단 오늘 들으면서 일단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쉽고 당혹스럽고 안타까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찬 의원 관련된 거는 저희도 간단하게 입장을 전해받은 정도밖에 없어요. 뭐 현근택 변호사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윤영찬 의원이 고민이 있었던 거는 그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김종욱 전 행정관. 아무튼 그러니까 저 텔레그램 대화 이게 공개되고 뭐 윤리감찰 들어가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을 준 거냐, 영향을 준 거냐, 안 준 거냐 이렇게 가버렸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예. 개그 콘서트가 폐지된 이유가 정치가 더 코미디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니, 사인이 그렇게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탈당을 결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20분 전에 저런 결정을 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인이 탈당을 하면서 이후에 제3지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낙연 전 당대표는 당을 만들지 않을 거다. 오히려 사인이 당을 만들고 거기에 이낙연 전 당대표가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전 그러면 친낙계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윤영찬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네요. 그럼 윤영찬 의원이 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 소위 사인의 탈당 과정 자체가 얼마나 허약한가. 어떤 명분으로 이걸 만들려고 했고 그들은 어떻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예. 어떤 미래의 비전을 만들려고 했던가. 저는 이 20분 전에 탈당을 갖다 보류하고 선회한 모습 자체가 소위 사인이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새로운 정치의 꿈 또는 그러니까 양당 기득권 체제를 타파해서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겠다라는 의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 사태를 보면서 예. 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의심했었던 소위 공천권을 위한 공천 때문에? 네, 공천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탈당하신 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탈당하신 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 이 탈당한 세 분은 그런 어떤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당의 주류가 딱 찍으면 거기에 있는 당원들이 다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 저 세 분은 지금까지도 자기 지역에 있는 당원들을 신뢰하지 않으셨구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다 재선이고 3선이십니다. 예. 8년 동안, 12년 동안 자기를 지지해 준 당원들을 믿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큰 허약성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재현 전 최고위원.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공천 때문에 지금까지 공천을 받지 못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탈당을 결행했다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현근택 변호사 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저는 뭐 현근택 변호사든 또는 윤영찬 의원이든 공천 이렇게 당에 남아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귀여움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미 그 많은 이야기를 했고 예. 뭐 원칙과 상식이니 뭐 그런 이야기도 다 사실은 의미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백일화에 드러냈잖아요. 거기다가 윤영찬 의원은 또 대장동 관련된 자료를 이낙연 후보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게 이미 보도가 났었거든요. 뭐 이낙연 쪽에 그 대장동 자료를 줬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그게 이제 윤영찬 의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그건 부인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부인을 하든 말든 다른 다른 분이었죠. 다른 아니 분. 그러니까 부인을 하든 말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 해서 기분도 안 좋을 거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저는
정말 공천 때문에 그 당에 그냥 남았다면 큰 바보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5만 가지의 정치적 미사여구가 예. 공천 받으려고 당 지도부를 예, 압박했다든가 또는 지금 이렇게라도 남아 있으면 공천을 줄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라면 참 철없는 불장난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이제 경쟁정당 소속이신 분이 유상범 의원이 꺼내놨어요. 윤영찬 당 잔류 판단 잘못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포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어요. 김용남 전 의원.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천 과정이 그렇습니다. 먼저 자격 심사를 거쳐요. 예. 그래서 자격 심사에서 뭐 자격이 있다 없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심사로 넘어가는데 이 자격 심사 단계는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격 심사를 기존에 신청해서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천 신청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 현근택 변호사가 경쟁 상대에서 제거가 되면 자기 지역에 올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허점이 하나 있어요. 전략공천 지역은 자격심사를 거쳤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당에서 공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중원을 당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예. 기존에 자격심사 통과를 안 했던 새로운 사람이라도 공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못 하신 거 아닌가 싶고 가장 처음에 드는 의문이 윤영찬 의원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그동안 예. 끊임없이 제기했던 지금 민주당의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당이 다 떠안는 문제 또 방탄 국회 문제 이게 하루 만에 해결이 됐냐 말이죠. 상황 변화는 없잖아요. 단지 상황이 바뀐 건 본인의 공천과 관련해서 경쟁 상대자가 지금 윤리 감찰을 받게 됐다는 거. 그거밖에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공천 때문에 결정을 뒤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는 하지하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아니고 정치인이면 모름지기 국민이 본인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늘 염두에 두고 예. 행동을 해야지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국민이 보시기에 얍삽해 보여요. 뭐 내분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민주당이요. 예. 1월 8일까지 다시 또 적격 여부를 판정받는 게 있기 때문에 성남 중원에 어떤 분이 계실지 아직 몰라요. 그냥 적격 판정은 아마 15일쯤에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좀 팩트는 제가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다려봐야겠죠.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 건지. 근데 오늘 윤영찬 의원과 관련돼서 네 분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걸로 좀 말씀들을 하신 것 같네요. 주적 한국을 초토한다. 협박한 김정은. 그냥 새해부터 그냥 협박이 나왔습니다. 뭐 초토화까지 등장을 합니다. 일단 들어보죠. 이게 무슨 내린지. 예.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대한민국은 주적인데 뭐 완전히 기회가 되면 초토화해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없습니다. 근데요, 좀 주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거에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그랬다가 언제 주적이랬다가 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며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김용남 전
뭐 주적이었다 아니었다 표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다시 주적으로 돌아와서 기회가 되면 완전히 초토화해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얼마 전에 연평도 그 앞바다 또 북방에서 또 포격 뭐 도발도 있었고 그러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뭘 요구를 하는데 안 들어주는 경우.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정말 힘들 때, 심지까지 완전히 몰렸을 때. 요새 식량난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지금 1년 9개월째 들어서고 있으니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관철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체득을 했을 거고 두 번째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요새 북한의 사정이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지켜봐야 돼요. 그냥 흘려들을 것만은 아니고요. 도대체 왜 저렇게 험한 말고 협박 중에 협박을 저렇게 쏟아내는가. 이거 우리 당국에서 좀 면밀히 보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적절한 대응, 준비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